이혼을 결심했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무너진 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요. 하지만 모든 걸 뒤로하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존재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 1년차 한때는 따뜻하기만 했던 우리 집이 요즘은 매일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퇴근한 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에 지친 몸은 더 이상 버텨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정원,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아직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방금 들어왔어. 정말 너무 피곤해. 정원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기대 있었다. 그녀의 한숨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서로의 피로가 서로를 더욱 힘겹게 했다. 나도 집안일 했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끌려가듯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주머니 속 담배를 꺼내 물었다. 첫 모금, 두 번째 모금. 연기와 함께 내 속에 남은 무언가도 조금씩 사라져갔다. 이게 체력인지, 애정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집 안은 여전히 냉랭했다. 정원은 내게 따뜻한 미소도 다정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나는 욕실로 향했다. 온몸이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미지근한 물줄기 속에서도 마음은 식을 줄 몰랐다. 머리를 감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를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은 어느새 식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입에 넣은 밥은 모래알처럼 메마른 맛만 남겼다. 그때 진동하는 핸드폰. 화면에는 창배 부장의 이름이 떴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준비해. 빠듯하다. 숨 돌릴 틈조차 없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대체 이게 무슨 삶이야? 서재에 들어섰다. 벽에 기댄 노트북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내일의 업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친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어깨가 짓눌리는 느낌. 눈은 저절로 감겨왔다. 끝도 없네. 밤은 깊어갔지만 마감 시간은 코앞이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비 오는 소리마저 나를 조롱하는구나. 며칠째 쌓여온 피로는 두통이 되어 머리를 짓눌렀다. 야, 너 얼굴 왜 그 모양이냐? 사람 맞아. 진섭의 농담 섞인 말에도 웃을 기운이 없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진섭은 심각한 표정으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장난 아니야. 쉬어야 해. 진짜 큰일 나기 전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쉴 수 없는 삶이라는 걸. 쉬는 것도 사치지. 그날 밤 퇴근하고 들어온 집안은 유난히 썰렁했다. 정원은 소파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몇 시야? 지금 당신 대체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벗은 신발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회사에서 한바탕 시달리고 돌아온 내게 정원에 쏘아붙이는 말들은 꽂힌 가시처럼 아팠다. 미안해. 일이 많았어. 정원의 차가운 한숨이 들려왔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밤 공기는 싸늘했고 옥상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한 손에 담배를 든 채 회색 하늘을 바라봤다. 숨 좀 쉬자, 제발. 담배 연기와 함께 내 한숨도 사라졌다. 마치 나라는 인간이 조금씩 증발해 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 앞에 신발 2켤레가 어질러져 있었다. 신발 좀 치워.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과는 했지만 사과가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서재 한편 어지럽게 쌓인 서류들. 나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끝도 없네, 이 지옥 같은 일. 노트북을 열어 로그인하면서도 손가락 끝이 저릿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엉망으로 흩어진 서류 더미들. 그리고 그 위에 덩그러니 놓인 이혼 서류 한 장. 나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다. 이게 우리 끝인가? 서류 위에 번진 커피 자국. 마치 우리 관계의 오염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문득 코끝이 시큰해졌다. 언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나는 이혼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속에 밀어 넣었다.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차가운 병원 복도.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한쪽 구석에 유모차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유모차를 바라보며 텅 빈 가슴을 움켜쥐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멀어지는 걸까? 어느새 내 삶은 사랑도, 가족도, 행복도 모두 먼 풍경이 되어버렸다. 나는 병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며칠 동안 집에서는 정원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거리감. 우리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꺼낸들 결국 또 싸울 테니까. 이렇게라도 조용한 게 낫다. 어쩌다 우리는 이토록 외로워져 버린 걸까? 어느 날 밤 정원이 다가와 내 옆구리를 콕 찔렀다. 여보, 오늘은 나랑 같이 자자. 나는 고개를 돌려 정원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미안해,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 정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싫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무겁게 눈을 감았다. 며칠 후 부모님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정원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커피를 내리면서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아들,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졌니? 새애기한테 너무 까칠하게 군다며.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래. 새애기도 힘들어한단다. 너도 아빠가 될 준비해야지.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밤 정원과 나는 별다른 말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문득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사랑했던 그때라는 사진첩 폴더. 나는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안에는 서로를 사랑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우린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사진 속 정원의 웃는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정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나 임신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 진짜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정원을 바라봤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진짜 부모가 되는 거야?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나는 의심이라는 어두운 구름 속에 갇혀버렸다. 요즘 서로의 관계는 냉랭했다. 애정도, 대화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의심은 나를 갉아먹었고, 결국 나는 정원을 몰래 뒤쫓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가 어떤 모텔에서 수상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본 것이다. 나는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래, 역시였어. 분노도 슬픔도 그 순간에는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나는 그저 마음속에 복수라는 단어를 새겼다. 며칠 뒤 이혼 서류를 받아온 나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정원이 아이를 낳고 회복하는 그 순간을 나는 따뜻한 남편인 척 연기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여보, 힘들지?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그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 모든 건 복수를 위한 연극이었다. 드디어 출산일, 정원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했고 나는 복도에서 이혼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끝이다! 나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원의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우리 아기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나는 이혼 서류를 꺼내 정원의 눈앞에 내밀었다. 축하해! 이제 넌 나 없이 살아야 해!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아기야.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하고 병실을 나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내 마지막 사랑이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내 뺨을 때렸다. 주머니에 구겨 넣은 이혼 서류는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끝났다. 이젠 정말 끝이다. 혼잣말처럼 뱉어낸 그 말이 왜 이렇게 허전하게 들릴까? 밤하늘엔 별 하나 없이 어두웠고 내 심장도 그 하늘만큼이나 텅 비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몸을 던졌다. 아무도 없는 거실, 꺼진 TV 화면에 내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진 것 같지? 분명 복수했다. 분명 통쾌해야 했다. 그런데도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서늘한 바람만 지나가고 있었다. 아빠라는 단어, 작은 손, 첫 울음소리. 모든 게 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다. 진짜 내 딸일까?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어쩌다 사랑했던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걸까?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홀로 남겨졌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외로움에 몸을 떨었다. 며칠 후 이 집에 있는 나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정원이었다. 당신한테 할 말 있어. 꼭 만나야 해.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머뭇거리다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정원은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여보, 아니, 석표 씨, 나 진짜 얘기해야 해. 정원의 눈은 새빨갰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얼굴이었다. 당신, 우리 아기 당신 딸 맞아.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원을 바라봤다. 말없이 냉정하게.
이제 와서 그런다고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친자 검사하자. 병원 가서 공식적으로. 정원은 두 손을 모아 떨고 있었다.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자. 확실히. 정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인지. 단 하나 확실한 건 이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긴 복도, 희미한 형광등 아래 나는 문득 정원의 손등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걸 보았다. 제발, 제발 믿어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채혈을 위해 팔을 내밀었다. 그리고 정원도 아이를 안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이 검사를 받았다. 친자 검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차 안에 흐르는 정적이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정원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만 바라봤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생명이 있었다. 집에 도착한 뒤 나는 무심코 뒤돌아보았다. 거실 한쪽 요람 안에 누워 작은 손을 허우적거리는 아기.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진짜 내 딸일까? 나는 요람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기는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 힘은 놀랍도록 단단했다. 작고 따뜻하고 생명이구나. 나는 얼어붙은 듯 요람 앞에 서 있었다. 눈물이 고일 것 같은 감정을 꾹꾹 눌러 참으며 아기가 가끔 소리를 내며 옹알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아빠,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나는 요람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존재를 두고 어른들의 분노와 오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기 정말 예쁘지? 나는 대답 대신 한참을 요람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감정이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는 낯익은 싸늘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담당 의사와 마주 앉았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이와 아버지의 유전자 일치율 99.999%입니다. 즉 아이는 확실히 남편분의 친자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내가 의심했던, 내가 혐오했던, 내가 버리려 했던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리가 아프도록 복잡했다. 나는 내 딸을 버리려 한 거야? 정원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제라도 믿어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복수의 쾌감도, 분노의 핑계도, 오해의 벽도.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난 괴물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이제 내 몫이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정원과 나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마치 내 안의 모든 거짓말과 분노를 깨끗이 쓸어내리는 것 같았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내 옆을 걸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여보, 이젠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답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모르겠어. 내가 해야 할 말은 수천 가지였지만 그 어떤 말도 진심을 담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원은 조심스럽게 요람의 아이를 눕혔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그 광경을 바라봤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나? 정원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래, 나도 많이 잘못했어. 당신 힘든 거 제대로 못 봤어. 거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우리 둘 다 무너진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딸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나는 요람 속 아이를 바라봤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생명이었다. 모든 것을 용서할 만큼 강한, 또 모든 것을 망가뜨릴 만큼. 우리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다시 살아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원도, 나도. 우리는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서로를 붙잡고 버텨보기로 했다. 끝끝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에 다시 사랑을 쌓아가려 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렇게 아물지 않는 아픔을 껴안고 함께 걷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